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근방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요즘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은 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런 제게 세상에 다시 없을 기적이 찾아왔답니다. 정말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는 제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조금 특별한 저의 가족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선으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결혼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영 이렇다 할 기미가 없자 집안 어른께서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맞선을 주선해 주셨고 그렇게 덜컥 약속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유 선은 무슨 선이에요 귀찮게 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리며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등짝을 찰싹 때리시고는 아 이 녀석아 말만 하게 다 큰 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려고 그래? 이제 얼른 결혼하고 네 가정을 꾸려야지. 네 아빠랑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미 너랑 네 동생을 낳고도 남았어. 라고 타박하셨고 저와 3살 터울이 지는 제 동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빙글빙글 웃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그래 형, 나도 형수님 생기면 좋겠어. 형 방에 아주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해. 저는 저게 하늘 같은 형님한테 라고 말하며 베개를 동생한테 던졌고 동생은 얄밉게도 베개를 피하더니 아 형이 장가를 가야 나도 가지 라며 메롱하고 저를 약올리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저와는 다르게 착실한 모범생이었던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대학교에도 턱하니 합격했었고 지금은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동생은 언제나 저와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그런 동생 녀석이 얼마 전 은행에서 만난 아가씨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꽤나 진지한 사이인 것인지 결혼을 입에 올리기에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엄마, 인철이 요즘 만난다는 그 아가씨랑 결혼한대요? 글쎄 저 녀석이 요즘 부쩍 결혼 노래를 부르네. 아니 그러니까 네가 형이 되어서 이러고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얼른 좀 깨끗하게 씻고 선 보러 나갈 때 입을 옷도 좀 새로 사고 그래. 저는 선을 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동생을 생각해서 나가기로 했죠. 동생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모처럼 정장도 한 벌 샀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저는 이런 옷을 입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 어색했습니다. 한번 입어보라는 점원의 말에 머쓱하게 정장을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오자 동생은 저를 보고 예, 형, 인물 나네, 멋있다 라고 저를 축혀 세워 주었고 저는 어쩐지 쑥스러워져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고작 선 한 번 보는데 이렇게 비싼 옷 뭐하러 사? 비싸기만 하고 에이, 안 살란다. 그러자 동생은 그런 저를 막아 세우더니 내가 살게 형. 형 동생 돈 잘 번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저는 이 녀석이 형님 앞에서 돈 자랑이야? 하고 핀잔을 주었는데 녀석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형이 이 옷 입으니까 너무 멋있어서 그래. 우리 형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네. 맨날 내 학비 대느라 돈 번다고 고생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게. 저는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동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속 깊은 어른으로 컸나 싶었죠. 결국 동생은 정장을 계산한 뒤 기어코 제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야 인철아,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싸. 형 이런 거 입을 일도 없는데 아깝게. 왜 없어?
나중에 내 결혼식에도 입고 오고 조카 태어나면 100일 잔치할 때도 입고 입을 일이야 많지. 형한테 그동안 받은 거 이렇게 갚는 걸로 쳐. 저는 기특한 소리를 하는 동생에게 일부러 장난을 걸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겨우 옷 한 벌로 통을 쳐?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자 동생은 우와, 아주 동생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구만 하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고 저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형님을 흘겨봐 하고 맞받아치며 장난을 이어갔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형제는 속으로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동생이 사준 옷을 옷걸이에 걸으며 저는 한참을 그 옷을 쓰다듬고 바라보았습니다. 형아 형아 하며 내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인철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 형제 모두를 공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돈 걱정에 홀로 한숨을 쉬시는 어머니를 보고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공부에서 손을 뗐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척 놀러 다니기만 했죠. 그리고 일찍부터 공장에 다니며 번 돈으로 그동안 동생 녀석의 뒷바라지를 한 것인데 속 깊고 착한 저 녀석은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괜히 코가 시큰해져서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며칠 뒤 선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막상 선이라고 하니 긴장은 됐는지 저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게 되었고 커피를 홀짝이며 어색하게 맞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저 혹시 유인석 씨?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한참을 멍하니 그녀만 바라보고 있자 당황해하던 그녀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우렁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유인석입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커피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죠. 아씨, 망했다. 어휴, 촌놈, 목소리만 커가지고. 그렇게 속으로 자책하고 있는데 문득 푹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반가워요. 저는 이혜숙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제가 싫지만 않은 눈치였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씨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인철이 녀석은 우와, 이런 미인께서 어쩌다 우리 형을 만나게 되셨지? 형! 형수님께 잘해드려! 하고 어김없이 장난을 걸었고 그런 동생에게 혜숙 씨는 왜요? 인석 씨 잘생겼잖아요. 눈도 잘생겼고 코도 오똑하고 또 입도 앵두 같고 라며 일침을 날렸죠. 그러자 동생은 어휴 닭살 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껄껄껄 웃으면서 인철이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네 라고 말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치고 얼마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뒤 신혼살림을 저희 본가에 차렸고 제 아내는 고맙게도 저와 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저와 공장에 출근하면서도 늘 어머니와 동생의 식사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도 선물하는 등 살뜰하게 저희 가족을 챙겼죠. 그야말로 최고의 아내, 최고의 며느리였습니다. 저 역시 고마운 제 아내를 늘 아끼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가든 인꼬부부 소리를 들으며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아온 저였기에 감회가 새로웠죠. 예전에 동생이 사주었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에는 제 아버지를 꼭 닮은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괜히 기분이 이상해진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철이 오늘 드디어 장가가요. 예쁘고 착한 섹시 얻어서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똑똑하게 잘 컸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 그동안 열심히 잘했죠?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아버지. 그러자 어느새 저에게 다가온 아내가 제 뒤에서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애 많이 썼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어머니며 인철이까지. 내 마음 알지? 그럼요. 이러다 결혼식 늦겠어요. 얼른 가요. 동생의 결혼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울컥했지만 그래도 울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다 큰 남자가 울면 추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눈물을 참는 제 옆에서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출가를 했고 또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신 뒤 집에는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있었죠. 저희는 여전히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때쯤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때가 되면 생기겠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도 아내와 제가 아직 젊으니 별일이야 있겠나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긴 어려우십니다. 두 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두 분의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도 희박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니,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에 저는 차마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길에서 모르는 아기만 마주쳐도 눈을 못 떼던 사람인데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 단정하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심정이란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여보, 인석씨,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를 가질 수 없다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는데. 말도 안 돼. 이거 다 꿈이지. 거짓말이죠? 여보, 진정해.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 시험관 시술해보자. 당신 아직 젊은데 우리 꼭 아기 가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도 넘었지만 아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야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전국의 용하다는 산부인과들은 모조리 찾아다녔고 다행히 이번에는 착상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뛸 듯이 기뻤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어느 날 밤 아내는 복통을 호소하며 눈을 떴고 이불을 걷어보자 흥건하게 피가 보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우리 아기 안 돼. 아내는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앞에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고 착잡해 보이는 얼굴을 하시더니 비수와 같은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이에요.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내는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오열을 하더니 이내 하늘이 무너진 사람처럼 폐인이 되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밥도 먹지 않고 물조차 마시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더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제발 여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좀 먹어. 이러다 당신 병나. 안 먹어. 나도 우리 아기 따라서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기도 당신 걱정되어서 차마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고 있을 거라고. 당신이 바라는 게 정말 그거야? 그러자 아내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가.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냥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자.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서로만 보고 그렇게 살자.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다행히 그날 이후로 차츰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때때로 슬퍼했지만 둘이 여행도 다니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동생 부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워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도 아셔야 하니까. 죄송해요, 형수님. 아내는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일에 왜 그렇게 미안해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쁜 조카 태어나면 아이 얼굴 많이 보여줘요. 그렇게 말하는 제 아내 앞에서 제 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면목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동생을 달랬죠. 저희 부부가 그토록 원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이렇게 금세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에 세상에 원망스럽고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조카가 생긴다는 사실은 기쁘기도 했습니다. 곧 재수 씨의 배가 불러왔고 조카가 태어나던 날 저희 부부는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동생을 꼭 닮은 크고 검은 눈을 가진 남자아이였어요. 꼬물거리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일부러 더 밝게 웃어주었죠. 병원에서 조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러자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예쁜 조카가 태어났는데 기쁘죠. 당신 혹시라도 내 걱정하느라고 아이 안 예뻐하지 말아요. 나 그럼 화낼 거야. 저는 아내의 예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난 정말 당신만 있으면 돼. 그거 알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집을 찾아온 동생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 아이 이름 지어줘요.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그거 재수 씨랑 상의가 된 거야? 그럼 사실 아내가 먼저 이야기 꺼내더라고. 아주버님네 부부가 우리 아이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나도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아, 형은 나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 응? 저는 어찌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 아내를 돌아보았고 아내는 어느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군요. 서방님, 그리고 동서도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고. 그러자 제 동생은 좌불안석이 되어 아내를 달래기 급급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왜 우세요? 이런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염치가 없죠. 울지 마세요, 형수님. 아내는 동생에게 연거푸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동생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코가 시큰해지더군요. 인철아,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뭘 멋진 이름으로 부탁해. 저희 부부는 고마운 동생 부부를 위해 몇 날 며칠을 조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처럼 똑똑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정수라고 지었죠.
다행히 동생 부부는 정수라는 이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른들의 바람을 알았던 것일까요? 정수는 날이 갈수록 예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동생을 닮은 것인지 영특해서 6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쳤죠. 집안 어른들께서도 명절에 정수를 보실 때면 늘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마치 제 자식을 대하듯 정수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정수의 초등학교 입학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동생 가족은 이제 정수가 학교에 들어가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질 테니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고, 저희 부부는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었죠. 정수네 지금쯤 뭐하고 있으려나? 글쎄, 인철이 그 녀석 오징어 킬러니까 잔뜩 사먹고 있겠지. 하하. 그나저나 정수 입학 선물은 뭘로 해주죠? 가방 같은 건 이미 샀을 것 같은데. 그러게 고민이네. 운동화 같은 거 사줘야 하나? 동생 부부를 배웅한 뒤 저녁에 TV를 보며 아내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철인데? 얼른 받아봐요. 저는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죠. 뭐냐, 형님이다. 너는 무슨 여행을 가서도 전화를... 네? 네, 제가 유인석입니다. 네? 다시 말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윽고 심각한 얼굴로 전화를 끊는 제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대요? 저는 멍한 정신을 붙잡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인철이네 차가 사고가 났대.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나 봐. 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병원. 어디 병원이래요? 강릉병원 응급실. 얼른 일어나요. 당장 가봐야죠. 저희 부부는 무슨 정신으로 채비를 했는지도 모르고 곧바로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고 아내는 운전을 하며 그런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에 도착하자 상황은 제 예상보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재수 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차 사고가 날 때 다행히 재수 씨가 온몸으로 감싸는 덕분에 조카는 무사했지만 동생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돼. 안 돼, 인철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동생이 왜 이러고 있어? 네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인철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급히 수술을 했지만 오늘 밤이 고비라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동생의 옆을 지켰습니다. 인철아, 마음 굳게 먹어. 너 똑똑한 놈이잖아. 너 착한 놈이잖아. 신이 있다면 너를 이대로 데려가실 리가 없어. 그렇지? 형이 왔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못된 놈이 너 괴롭히면 형이 꼭 혼내줬잖아. 이번에도 여기서 형이 지키고 있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얼른 눈 뜨자. 너 임마 형 걱정시키면 못 써. 저는 애써 나오는 눈물을 삼키고 동생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갈래 만갈래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쇠로 만든 가시가 제 가슴을 후벼 파기라도 하는 듯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며 아내는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눈앞에서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동생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저희 부부는 서울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저는 옷장을 열고 예전에 동생이 사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 옷을 사주며 활짝 웃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동생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차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조카 정수가 고작 8살의 나이로 상주가 되어서 동생 부부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정수의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수야. 저를 올려다보는 정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큰아빠,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여행 가고 싶다고 고집 부려서 내가 그런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그때 제 아내가 다가와 조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네 탓이 아니야. 우리 꼬맹이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은 얼른 마음 추스르기만 해. 정수 곁에는 큰아빠, 큰엄마가 있으니까 정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정수는 제 아내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고 정수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수 우리가 키워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하여 선뜻 그러자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자 아내는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충동적으로 생각한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운명 같아. 무엇보다 당신이 여태까지 서방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정수 어디 못 보내요.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 그렇게 동생의 장례를 마친 뒤 저희 부부는 정수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수는 부모를 잃을 슬픔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저희 부부는 정수를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았고 다행히 정수는 차츰차츰 원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죠. 저는 평소에 운동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정수와 같이 놀아준다고 야구장도 같이 가보고 저녁마다 나가서 캐치볼도 했죠. 주말이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셋이 소풍도 갔습니다. 정수는 고맙게도 그 흔한 사춘기 투정도 한번 부리지 않고 예쁘게만 자라주었죠. 너무나 큰 행복에 다들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복덩이인지 저희 부부가 일하던 공장이 대박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돈이 생기자 저희 부부는 하늘나라에 간 동생이 정수 잘 키워달라고 도와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감사할 뿐이었죠. 이내 충분한 돈이 모이자 저희 부부는 공장 일을 정리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펜션을 사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펜션 운영도 잘 되어서 저희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정수를 충분히 공부시키고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수가 군대를 전역하던 날이었습니다. 충성! 병장 유정수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늠름하게 자라준 정수를 보며 저희 부부는 감회에 젖었지요. 그런데 이어진 정수의 말에 저희 부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어머니 아버지께 전역을 신고합니다. 충성! 정수가 저희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 길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정수야. 내가 네 아빠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이제 저희 세 식구의 앞에는 행복만이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불행은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묵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죠. 결국 저는 한밤중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족들을 진정시키면서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동안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당장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족들부터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러자 정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수의 신장을 저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수의 신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 꿈에서도 생각하지 마. 아버지. 그래. 난 네 아버지야. 그러니 내 말 들어. 난 너 잘 키워서 덕 보려고 키운 것 아니다. 네가 저한테 효도하길 바라서 키우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나 때문에 멀쩡한 신장 잃고 사는 꼴 나는 못 본다.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고는 저도 못 살아요. 무조건 신장 이식 수술 받으세요. 네 신장을 받고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낯으로 인처리를 봐.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러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 제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제 이름도 정수라고 지어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에요. 제발 제 말대로 해주세요. 저는 정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정수도 저도 지금은 무사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정수의 말에 따랐던 것이 과연 잘한 일이 맞는지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정수는 그럴 때마다 제 동생 인철이를 꼭 닮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진짜 피를 나눈 부자지간이라고요. 하하. 보잘것없는 저에게 어쩌면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대견한 아들이 찾아와 주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정수는 제 아내 곁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과일을 깎아먹고 있네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벅찰 정도로 행복해서 저는 또 찔끔 눈물이 나왔답니다. 하늘에 있는 인철아, 네가 이 못난 형 지켜준 거지? 나는 다 안다. 네가 나에게 준 소중한 생명, 앞으로 정수에게 갚아 나갈게. 앞으로 우리 가족 잘 지켜봐 주렴. 다시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렴. 사랑한다, 내 동생.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